일단 실수요자들 보통 제일 없는 게 돈이잖아요.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구한테 빌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빌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? DSR 규제가. 본인의 영혼을 제 얘기예요, 제 얘기. 너무 담은 얼마나 해서 그래. 흥분하지 말고. 제가 얼마나 그 한도를 재봤는데 말도 안 되게 나와요. 그래가지고 진작에 사라 그럴 때 사지. 아우 진짜. 근데 이게 뭐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정화에 영향을 제대로 미칠 수 있습니까? 영향은 주겠죠. 네. 구매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물론 대출 규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 잡는 뭐 호랑이 곶감처럼 무서운 거였는데 사실 LTV DTI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한번 써먹었던 대책이고 좀 익숙해졌거든. 그래서 10% 20% 안아가지고는 좀 힘들어졌는데 왜 신용대출도 있고 뭐 또 부모님한테 좀 받기도 하고 담보대출이 실수요자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먹혔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. 이제 DSR이 이제 1월부터 2단계 적용이 되고 7월부터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확 줄어버리네. 팍 줄죠. 네. DSR이 총량 규제란 말이에요. 연소득 대비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, 신용대출, 기타 대출, 원리금 상환까지 다 합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대출받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다주택자들은 원래 안 나왔고요. 실수요자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? 내용들 뭐 2억 초과되면은 이제 일단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2단계 이제 3단계는 내년 7월부터 그렇죠. 더 이제 타이트해지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연소득이 좋은 분들은 네. 30대, 40대 네. 분들이거든요. 이제 50대 넘어가면 은퇴 준비도 좀 해야 맞아요, 되고. 맞아요. 근데 이 젊은 분들은 돈이 좀 없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대출 규제하게 되면 구매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. 이제 구매 욕구는 살아있는데 구매 능력이 많이 제한이 되죠. 그래서 아마 주택 구입할 때 수요자한테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구매 욕구 막 벼락거지 막 미칠 것 같아요. 나 진짜 내 친구는 제일 열받는 게 그거잖아요. 막 뭐 유재석 씨, 막 김구라 이런 사람들이 빌딩 사면 열 안 받잖아. 그거 뭐 살 사람 샀나 지들이 보다. 잘났는데 제일 열받는 게 내 친구, 내 선배, 후배, 직장 동료 제일 열받지. 같은 월급 받는데 그러니까요. 알고 보니까 쟤는 3년 전에 아파트 사가지고 매덕 벌었대. 밤에 잠 안 오잖아 그냥. 저 진짜 막 갈구고 싶고. 그러잖아요. 그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고. 맞아. 그거 진짜 열받거든. 너무 열받아 진짜. 진짜 열받거든. 그래서 작년에 구매 욕구가 생겨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막 연끌했잖아요. 근데 자 이제는 연끌 많이 쥐어짰고요. 저는 쥐어짰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맞는 말이시죠. 이미 한 1년 동안 쥐어짰어. 그래서 사실 능력이 되는 사람들,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좀 샀잖아요. 지금까지 안 산 분들은요.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진짜 용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진짜 보수적이어서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분들인데 작년에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올해 용기를 내서 들어갈까? 절대 안 들어가죠.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.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. 자, 집을 안 사는 거는 좋아. 근데 전세에 영향 주거든요.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 포함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은행에 가보면 영향을 줘요. 그렇죠? 전세자금 대출 받기 어려워. 그러면 자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서 나오는데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쉽지 않아. 이게 돈 마련하기 쉽지 않아.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임대인들? 집주인들은요.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잖아. 세입자가 우리 기자님이 만약 제 세입자라면 올려줄 능력이 예를 들어서 안 돼. 한 3천만 원 정도 올려줄까? 아무리 봐도 그 정도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2억 올려달라고 하면 죽으라는 얘기잖아. 나가든지. 그러면 뭐라고 할까?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와. 그러면 월세로 내. 나 2억 안 올려받을 테니까 그냥 50만 원 내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. 50여라도 내는 게 낫지. 절대 200 내라고 안 해. 딱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가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에는 반전세 전환 속도가 저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아프죠. 차라리 대출금리 대출 이자 내는 게 낫지 이자 내면 더 아깝지. 그러니까 그 아까 탁상 그런 얘기하는 게 이게 계산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무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럼 월세를 올려 이런 현실에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집주인들은 바보 아니잖아. 뺨 때리는데 누가 맞고 가만히 있냐고. 제가 딱 5개월 남았거든요. 전세가. 월세 준비해야 됩니다. 월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연봉보다 월세가 더 빨리 오를 것 같네요. 불안한. 사원복지로 월세 지원 제도 좀 회사에서. 저희 회사가요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딱 그거네요. 이게 저 같은 서민들 이 규제가 서민들한테 좀 더 타격이 있죠.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안 하기도 힘들 거예요.
왜요? 대출 총량 규제도 해야 되고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. 근데 사실 저는 불만이 좀 그거지. 부채는 어차피 늘어나. 왜?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을 하고 그죠? 주택 수도 멸실돼서 주택이 줄어들지 않잖아요. 주택이 부족하다는 게 수요 대비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지 주택이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. 새 아파트가 1년에 한 30만 원, 40만 원 정도 공급이 된다면 자기 돈 다 주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.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대출 총량은 늘어난단 말이에요. 그럼 진정한 가계부채는 뭐가 중요하냐면 연체율을 좀 낮추고 그렇죠? 위험을 줄이는 건데 지금이 고소득자들은 물론 뭐 DSR이 연소득 대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능력이 되는 분들도 지금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대출을 못 받는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.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이게 서민 막 그런 뭐 무슨 대출들 있잖아요. 네. 진짜 이게 상환 능력이 이런 안 되는 거. 상환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한테는 또 정책 금리로 좀 해준단 말이에요. 그게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. 물론 지원은 해줘야 되겠지만 능력이 되는 분들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이게 진정한 가계부채 관리가 맞나? 다 틀어 막아버리는 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지 말라고는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좀 더 진지한 고민,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고민을 해서 그냥 발표뿐인 발표만 하지 말고 진짜 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한 50분 정도 얘기했는데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. 그죠? 근데 다 댓글로 기호 19번 김윤만 소장님 지지한다. 네, 올라왔네요. 그리고 뭐 등록해볼까? 미비하긴 해도 네. 그래도 네. 3회 차면서 가장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소장님께서 말씀 제가 19번 나오면 GTX 다 깔아준다니까. GTX F, G까지 다 깔아줘요. 집 앞에 GTX 생기겠는데. 네. 모든 동 주민센터에 다. 네. 마가렛님의 그 댓글 하나 좀 네. 한번 뭐 네. 질문 한번 받고 갈까요? 자, 여기 보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되니 요즘 지식산업센터나 소형 공장들도 핫하던데 이쪽 투자는 좀 어떠시냐? 지식산업센터 투자 많이 했죠. 수익형 부동산 또 전문이시네요.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승폭도 굉장히 컸어요. 이게 좋은 게 좋다는 표현이 또 막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나마 나은 게 제가 좋다는 표현은 따로 상담을 통해서 아주 엑기스를 남겨놓고 규제가 좀 느슨해요. 네. 대출도 잘 나와. 네. 80% 90%까지 막 나오거든요. 그래서 90%까지 나와요? 네. 심한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대출 잘 나오잖아. 그래서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불안한 눈으로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거든요.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하라고 2년 동안 하라고 나오지만 2년 후에는 감시가 들어가고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저는 서서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.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좋긴 좋아. 수익률도 잘 나와요. 좀 이게 요건을 따져봐야 되지만 수익률도 잘 나오는데 최근에 공급이 좀 많긴 해요. 그래서 좀 많이 짓더라고. 너무 많이 짓더라고.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았어.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주고 이게 하면 괜찮은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변수가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무리한 대출은 받지 마시고요. 할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. 수익률도 잘 나오고 지금까지는 올랐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예상 못했잖아요. IMF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조금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. 다른 나라 금리 올리는데 중국은 조금 풀어주는 정책을 피는 게 안 좋다는 얘기거든. 그렇게 본다면 중국에서 뭐 하나 뻥 터지면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또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뭐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저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거는 좀 본인이 알아서. 뭐 잘 고르는 방법이 있으면 좀 몇 개 팁을 좀 주시면. 이게 수요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형성된 곳들, 뭐 가산 디지털밸리 같이 이미 야 거기 엄청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한두 개 더 생겨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완전히 뭐 하나의 밸리가 돼버렸잖아요. 근데 뭐 나홀로 지식산업센터 하나 딱 생기는 지역들 저는 그런 거는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할 수는 있어도 그런 지역보다는 좀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. 좀 뭉쳐 있어야 돼. 상가도 뭉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. 나홀로 덜렁 있는 것보다. 그래서 좀 뭉쳐 있는 지역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수익형 부동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지금 양극화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렇죠. 그 특정 지역에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또 아닌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. 또 건물 같은 경우도
뭐 특정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개량을 하면서 새롭게 짓고 하는 곳에 또 인기가 좋고 네. 이게 오래돼가지고 막 주차나 이런 게 또 불편하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. 이상하게.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라는 틀 안에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아파트하고요. 네. 수익형 부동산은 전혀 다른 시장이거든요.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남자 여자보다 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비유가 남자 여자 다르잖아. 네. 나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네. 결혼 20년 넘었는데 이해를 참 부분이 있거든. 네네네. 진짜 달라요. 그래서 아파트는 약간 시장 가치에 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먹히는 게 아파트예요. 네. 아파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돼요. 왜? 내 친구들이 사기 시작하면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요. 상승기거든. 그죠? 친구들이 팔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거거든. 아 재밌다. 이게 정확하거든요. 재밌는데. 근데 상가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아니에요.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필패. 왜? 얘들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들은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돼요. 감정이 아니야.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파트 투자 좀 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다는 아닌데 약간 좀 있어요.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. 친구가 사면 나도 사. 근데 남자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논리적인 좀 계산을 좀 해. 자꾸. 그래서 사실요. 아파트를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. 우리 원가법이라고 하잖아요. 감정평가에서. 네. 토지 가격, 건물 가격으로 계산하면 강남 아파트가 30억이 넘을 수가 없어. 그렇죠. 15억, 20억. 땅값 아무리 높게 쳐줘도 그 2종 일반,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무리 강남이어도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비교 사례법이잖아. 네. 옆 아파트가 20억이 가니까 우리도 20억이고 30억이 가니까 30억이잖아. 이게 과학적이냐고. 남자들, 대부분 남편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해. 이게 말이 되냐. 이게 무슨 건물을 사지. 이 정도로 그냥 건물을 사겠다. 이게 집값 떨어진다고 이게 규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오르냐고 해서 말렸다가 밥 못 얻어먹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거든요. 왜? 국을 안 데워줘 막.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집값이 올라. 그게 아파트고요. 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배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, 동선 어떻게 되는지, 뭐 흘러가는 자리인지,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철저한 계산이기 때문에 상가는 좀 과학적, 남자분들이 조금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석해서 이 상가 어때요?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. 상가는 같은 호실 따라도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코너냐 반드시 분석을 해서 계산해서 접근해야 되고요. 아파트는 좀 친구 따라 강남 가도 된다.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. 좀 그러면 궁금한 게 약간 서울 시내에 있는 지식사업센터 초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? 초기 투자금? 초기 투자금? 네. 천차만별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. 가격도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. 우리가 꼬마 빌딩도 2배, 3배 올랐고요. 네네. 지식산업센터도 한 5년, 7년 전 대비 한 2배, 3배 정도 올랐거든요. 그래서 올랐는 가격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이 많이 나와서 투자금은 많이 안 들어가요. 대출 한 80% 나오니까 투자금은 10억짜리 사도 투자금 2억 있으면 되잖아. 그렇죠. 그리고 한 칸 사면 10억까지 안 가거든요. 네. 그 투자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대출이 좀 많긴 해요. 그래서 그 레버리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임대 잘 맞춰지면 괜찮으니까 그거는 좀 개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꾸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셨어요? 아니요, 그냥 뭐 궁금은 해서. 집은 못 사겠고. 아니야. 지식산업센터 들어가서 살려고 주무시면서 라이브 오피스 이런 이런 아니죠? 공간인데 이런 것도 약간 거기에 라꾸라꾸 침대 갖다 그렇죠. 누워 거기에 있어요. 난방 안 되고. 예전부터 그 공간 임대 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있었죠. 그러면 이 DSR 규제 이 약간의 영향 있죠. 언제까지 갈 거라고 좀 보세요?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가냐고? 저 아까 어차피 저희가 7월달 되면 또 규제가 강화되고 더 하잖아요. 강화되죠. 풀어지지 않아요. 그러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안 네. 풀어줄 겁니다. 대출 규제 언제 풀리냐면은요. 네. 집값이 뚝 떨어져야 돼요.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언더슈팅이 돼서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고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만 풀어줄 겁니다. 기약이 맞아요. 오네요. 지금 봐도 이게 대출이 예전에는 받기 쉬운 상황에서 지금 상환 능력 보고하는 쪽으로 네. 금융 자체의 디자인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쉽게 돌아가기 안 풀려요. 안 돌아갈 것 같아. 당분간 안 돌아갑니다. 네. 그러니까 안정이 되면 네. 오르거나 안정이 되면은 안 풀립니다.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네. 대출 규제 풀린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. 그거는 대통령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공항 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19번 만에 할 수 있다. 제가 하면 90%까지 해줍니다. 90%, 120%. 120%. 채팅에 비음 니은 이영님이 한 표 드리겠다고. 저도 한 표라고 하시네요. 한 20표 나오겠는데. 여기다 해가지고. 네, 이제 뭐 시간들이 조금씩 다 되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